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트렌드는 말과 같아서 이미 가고 있는 방향으로 올라타는 게 좋다. 올해 타계한 저명한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가 한 말입니다.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새해 2022년에는 어떤 트렌드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오늘 3, 4부는 표창원이 만난 사람 코너에서요. 송년 특집으로 2022년을 움직일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의 트렌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트렌드 모니터 2022의 공저자 윤덕환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 오셨고요. 그리고 라이프 트렌드 2022의 저자인 김용섭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서로 너무 잘 아시지 않을까? 많이 만나셨죠? 어떻습니까? 너무 처음 뵙습니다. 오늘 처음 그렇습니까? 봤습니다. 네. 와, 그럼 서로 책과 글로만 네. 교류하셨군요. 제가 김영석 소장님 책 팬입니다. 네. 아, 그러세요? 네. 김 소장님은? 사실 그 같은 업계라는 개념이 좀 모호한 게요. 네. 그게 뭐 방송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아는 사람만 아는 건 거지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업계라는 방송으로만 개념이 좀 알죠. 모호한 게 서로 일하는 범주도 좀 다르고 방식도 좀 달라서 그래서 아, 주로 뭐 텍스트로 많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두 분이 이 트렌드 모니터,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트렌드 이 같은 제목으로 매년 책을 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하, 언제부터 내신 겁니까? 김 저는 소장님? 지금이 지금 10년째 된 거고요. 10년째요. 네. 윤 이사님은요? 사실 이렇게 횟수로는 저희가 더 오래됐는데 예, 사람들이 잘 모르죠. 저 이번에 낸 책이 14번째 14번째요. 책인데 김 소장님 책은 아마 10번째. 네, 10번째. 와, 은근히 이게 네 슬프다. 번 더 냈다고. 근데 이렇게 많이 내도 이렇게 또 이렇게 안 알려주기 쉽지 않은데 왠지 슬프다 이거. 아하, 네, 오늘로 아마 많이 알려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나 기획자 또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트렌드가 거의 필수잖아요. 그 이외에 일반 개인들 과연 우리는 이 사회 흐름 추세 트렌드 꼭 알아야 할까? 중요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쓴 라이프 트렌드의 방향성은 소비가 아닙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주로 트렌드 이꼴 소비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세상에 소비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 세상에 사회적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부터 네. 산업이 어떻게 굴러갈 건지 아니면 다음에 내가 어디 취직하면 좋을지 뭐 어디 투자하면 좋을지 이런 게 다 소비만 갖고 얘기되는 해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주 어떻게 살아가는지부터 시작해서요. 네. 의식주와 라이프가 연결이 되면 소비에 대한 연결, 비즈니스에 대한 연결 쭉 고리가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네. 가장 중심의 고리에 있는 라이프를 주로 연구를 해서 예. 책으로 나오는 거고 아하. 기업에게는 주로 비즈니스 트렌드 위주로 또 네. 정보를 컨설팅하고 있고요. 기업은 비즈니스 트렌드, 일반 개인은 라이프 그런 트렌드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윤독한 이사님은 어떤 저 말씀이 정답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냥 묻어가도 되겠습니까? 조금 아니 근데 더 이제 보탤 게 그 데이터로 보면은 예. 트렌드 책은 여러 종류가 나오잖아요. 네.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어떤 데이터를 주로 활용해가지고 그 트렌드를 분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허. 좀 달라요. 근데 예. 어쨌든 그게 이제 그 이슈성이나 이제 이런 뉴스를 분석해가지고 하는 쪽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로 다뤄가지고 이걸 이제 분석하시는 트렌드 책이 있는데 예. 이슈나 이제 뉴스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쪽은 새로운 선도 소비자나 선도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분석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유행할 것이라는 전망 같은 것들을 하는 건데 예. 주로 데이터를 다루는 트렌드 책들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상 분포 곡선을 보면 딱 중간에 한 50% 내외로 움직여야 이게 큰 흐름이 있구나 네. 이렇게 분석하기 때문에 앞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 현상이 지속되겠구나 정도는 이제 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분석하는 트렌드는 평균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흐름에 대한 얘기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예를 들어서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 같은 거 네네. 보면은 망하는 그 가게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맛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가격이 너무 합리적인데 네. 이런 거를 이제 사실 그 백종원 대표 깨주시잖아요. 아하. 그런 관점에서는 평균적인 그 대중 소비자들의 삶의 패턴이 네. 이런 거라는 인식이 있어야 실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근데 중요하네요. 그럼 자영업자분들께는 정말 이 네. 트렌드라는 게 중요한데 김용섭 소장님도 데이터로 트렌드를 파악하십니까? 어떤 걸로 주로 파악을 하십니까? 저는 트렌드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요.
하나의 이슈가 하나의 측면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네. 하나의 이슈를 각 업계마다 달리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산업계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게 제 전문 영역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사람들에게 물어서 사람들이 어떤 트렌드가 될 거 묻는 건 좀 관심 없어요. 아하. 왜냐면 그들이 욕망 속에서 나오는 건 대부분 과거가 나오는 건 거지 미래가 나오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도 기업들이 뭘 풀어가는지 아니면 어떤 정책이 다음에 나오는지 뭐 정책은 대부분 예산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예, 예. 그리고 국내외 글로벌 뭐 기업들이나 선도 기업들이 어떤 걸 지금 펼치고 있는지 네. 새로운 기술이 뭐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요. 아하. 서로 퍼즐처럼 연결시켜서 답들을 좀 찾아요. 그래서 네. 이런 작업들이 뭐 이슈도 섞이고 중간중간에 데이터도 섞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엮어서 문제를 찾는 데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요 혹시 제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윤덕한 이사님께서 데이터 중심의 평균을 잡고 이게 지속될 것인가라고 말씀 주신 그런 트렌드는 좀 안정적이다. 그런데 김용섭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에 대한 예측, 다양한 분석을 가지고 던지다. 이건 좀 모험적이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아 그래요? 네. 좀 왜냐하면 잘못 봤군요.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 데이터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욕망이 이미 펼쳐졌을 때 가능한 게 이미, 데이터잖아요. 예. 우리는 아직 해보지 않은 거라든가 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예측이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령 제가 내년에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드닝인데요. 네. 가드닝 정원 가꾸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정원 가꾸는 게 되게 옛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새로운 트렌드인가 싶겠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가전사 하나가 굉장히 비싼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가전으로서의 식물 재배기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거든요. 가전사가 시작한 게 하나의 퍼즐이라면 예. 백화점도 올해 리뉴얼하거나 새롭게 오픈한 백화점의 공통 분모 중에 하나가 실내 정원 가든을 자꾸 만들어요. 네. 그리고 식물 관련된 프로그램 자꾸 만들고 거기다가 패션업계, 글로벌 명품 패션업계가 팬데믹 기간 동안 봄 여름에 주로 가드닝 룩이라고 그래서 네. 정원 가꿀 때 입으면 좋은 옷들이 자꾸 나와요. 이런 식으로 퍼즐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자꾸 모여서 그러면 주목하고 있구나라는 이미 신호가 나오는 거니까 대부분 트렌드라는 것은 가장 선도하는 기업들이나 가장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땐 돈이 별로 안 돼요. 이게 대중으로 넘어갈 때 되잖아요. 길을 그래서 열어두고 저는 예. 가장 앞줄에 있는 걸 포착해서 네. 이제 2022년이면 뒷줄로 넘어가겠구나. 그러면 네. 지금쯤 주목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찾으시는군요. 윤덕한 이사님 어떠세요? 저희는 뒷줄을 주로 하는데 예. 이게 딱 중요한 보시고. 통찰을 얘기해 줬네. 근데 저희가 보는 기본적인 전제는 네. 이론적 전제가 좀 있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짐 데이터라고 하는 그 1세대 미래학자 계세요.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네. 짐 데이터는 잘 모르시는 이유가 네. 이분이 대중서가 없어요. 33년생이니까 내일 모레 90인데 엄청 나이도 많으신데 지한파셔가지고 한국도 자주 오시고. 예. 근데 이분이 미래학으로 석사나 박사학위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미래학으로 학위를 받았다면 이분의 영향을 받은 건데 네. 이분이 이런 식의 전제가 있습니다. 미래학이라는 게 미래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학은 실제로는 예. 대중이 가지고 있는 미래 이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어허. 그러니까 현재의 삶의 연장선에서 사실 미래를 가는 거지 기술 결정론이 딱 나와가지고 어떤 새로운 기술이 딱 박히면 네. 그대로 미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허. 이 전제에서 오면은 사실 우리가 태도 조사를 한 다음에 네. 다 내년에 있는 투표를 예상을 하잖아요. 네. 그 사실 과거 데이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미래 데이터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추정이 있을 뿐이지 해석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김영수 사님이 엄청 잘하시는 거고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중이 움직이는 한 50%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해 갖고 이 흐름이 예를 들어서 50% 정도의 어떤 의향이 있다. 그게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근데 작년에 이게 한 20%였다 그러면 20에서 50 갔으니까 올라가는 거네? 어허. 이렇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네. 작년에 그게 70이었는데 50이 갔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낮아지겠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사실 이 대중 딱 그 가운데 있는 평균의 소비자 이동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새로운 메시지 던지기 좀 어려워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찾아내신 새해 트렌드 핵심 키워드 2022년은 무엇이다. 김소영님. 저는 책의 부제이기도 한데요.
베터 노멀 라이프라고 먼저 잡았어요. 베터 노멀 라이프. 그동안 우리가 뉴노멀만 있었잖아요. 예. 뉴노멀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네. 세상의 기준들이 갑자기 바뀌면요. 예. 못 따라가는 사람 다 챙겨가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하. 못 따라가면 어쩔 수 없지 뭐. 예. 우리만 먼저 갈게 이런 느낌이 좀 사실은 있어요. 뉴노멀이라는 게 기준이나 원칙, 규칙이 새로운 것이 적용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게 경제 용어에서 성장과 금리 뭐 이런 기조에 시작된 거지만 지금 다 네. 전방위로 확장되어서 예. 팬데믹 기간 동안 산업의 가속화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아하.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워졌죠. 맞아요. 하지만 예. 전 세계 최고 부자들, 최고의 투자자들, 최고의 기업들의 이 주주들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아졌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같은 팬데믹인데 누구는 이렇게 힘들고 누구는 이렇게 잘 나가느냐. 사실 산업 진화하고 굉장히 연관되는 이슈라서요. 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속도가 빠른 것을 가만 놔두기만 해야 될까? 그래서 브레이크가 한번 필요한데 이 브레이크를 베터노멀이라는 개념에서 네. 새로운 욕망들이 좀 부과가 되는데요. 네. 아까 얘기했던 가드닝도 마찬가지 그 욕망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되게 옛날 거지만 지금 시대에 다시 필요한 건 거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가지는 욕망 중에서 단절시키고 격리시켜 놨더니 자연과 식물에 대한 욕망들이 자꾸 솟아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어떻게 해석해서 비즈니스로 풀어낼 건지가 자꾸 등장하는 거라서 아하. 그래서 큰 명제는 베터노멀이 되는 거고 네. 그 속에서 세부로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 거죠. 베터노멀을 웰빙과 좀 구분한다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베터노멀을 웰빙은 그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죠. 남 잘 살 필요 없이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함께 잘 웰빙이라면 살자. 예. 베터노멀은 사회적 개념이 되는 거죠. 사실 2022년이 정치의 큰 이벤트도 있고 네.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치의 역할입니다만 네. 안타깝게도 그 역할 잘 못하는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고 아하. 어떤 사람들은 팬데믹 뭐 곧 끝나겠지 아니면 끝나서 마스크만 벗으면 위기도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팬데믹 끝나는 거하고 위기하고 상관없죠. 팬데믹 생기기 이전부터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위기는 계속 증폭되어 왔었고 그렇죠. 빈곤도 그렇고 양극화도 그렇고 일자리 문제도 계속 심화됐습니다. 그렇죠. 이 심화된 것이 팬데믹 동안 잠시 잊었지만 그게 멈춰 있었던 게 아니라 더 악화된 거잖아요. 아하.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 순간 진짜 위기가 더 잘 보일 거라서 네.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2022 새로운 트렌드 키워드는 베터 노멀 라이프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윤덕한 이사님이 꼽은 2022년 트렌드 키워드 뭡니까? 2022년은 저희가 네. 보는 대중 소비자들의 태도는 딱 두 가지인데 만족을 지연시키는 한 해. 또 하나는 일상적 통제감이 확장되는 한 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족을 지연시키는 한 해, 일상적 통제감이 확장되는 한 해. 확장되는 사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죠? 좋아요. 자, 이게 첫 번째 만족의 지연은 뭐냐면 이게 욜로의 종말 같은 현상인데 네. 2015년도에 우리나라만 겪었던 나홀로 팬데믹 있었잖아요. 메르스. 그게 네. 그 해에 6년 전쯤 종료선이 난 다음에 2016, 17, 18, 3년 동안에 욜로의 대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랬죠. 그때 사실 되게 중요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그 재무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는 라떼 효과라는 게 있었어요. 4,000원씩 그 라떼 뭐 사 먹는데 매일 쓰지 말고 그거 아껴서 매일 저축하면 한 30년 뒤면 몇 억 쥐어 이런 거죠. 예. 사실 그런 건 안 되는데 예. 제가 계산 다 해봤더니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근데 욜로의 대열풍 그때는 뭐냐면 현재의 삶의 만족이 즉각적인 만족이 중요했어요.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것보다. 네.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똑같은 문항을 측정을 했는데 열의 7, 8명이 현재 만족에 충족하는 현상이었다가 이게 폭락했습니다. 사실 그 위드 코로나가 나오고 이제 그러면 이제 보복 소비가 나오고 막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대중 소비자들의 태도는 뭐냐면 현재 만족을 즉각적 감정적 만족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미래 가치를 위해서 이 시간을 축적하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투자 현상이라든지 투자 열풍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안 그러면 자기 일상을 관리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짠테크 같은 것들이 엄청 떴거든요. 젊은 분들한테도 그런 현상이 있고 네. 일상에서 예를 들어서 표창원 선생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앱을 기상 정도밖에 안 쓰잖아요. 알람을 연식이 나오시는 건데 어쨌든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요새 그 2030 분들은 일상에 하루 공부 시간, 연락해야 될 시간부터 스크린 타임부터 해서 이게 앱을 쫙 깔아놓고 네. 하루하루를 정리하고 축적해 나가는 시간을 씁니다. 10분초를 나눠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화가 돼 있고 예. 이런 식의 태도가 하나 있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이 집에 이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네.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것들을 혼자 하는 거죠. 혼술 혼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상의 영역을
자기만의 시간으로 자기 컨디션에 맞춰서 이렇게 통제하는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게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 공간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현상으로 확대되는데 그 매개체가 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아하. 그거 뒤에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뒤에 한번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일상의 영역에서 자기 라이프 스타일 스스로에 맞게 통제하는 현상을 가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2020학번이나 2021학번 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부모가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가 애들이 엄마 나 컨디션 안 좋아 학교 안 갈래. 이게 가능해요. 애들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학교는 안 가도 되는 걸로 인식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적인 컨디션이나 이게 감정을 이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공적 영역까지 일상을 통제하는 것들이 1년 차, 2년 차 되니까 라이프 네. 스타일이 아예 박혔는데 예. 공적 영역으로 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람 잘라주세요. 이런 정책 실행해 주세요. 네. 그거 폭발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올해 3월달에 있었던 조선구마사 사건이에요. 드라마가 역사 왜곡 논란이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설강화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번에 나온 똑같은 반복된 현상인데 네. 이게 논란이 있으면 작가한테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수습해가지고 끝까지 가요. 그게 사전 제작 시스템이어가지고 네. 거의 구부작까지도 만료가 된 상태인데 그렇죠. 이게 이전하고 달랐던 건 뭐냐면 한 30여 개 광고주 리스트를 돌려가지고 예. 그 해당 기업의 맞아요. 홍보실하고 맞아요. 홈페이지를 네.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개별 기업이 저희 거기 광고 내렸습니다. 이걸 다 홈페이지 게시를 했다고요. 30개가 다 기업이 광고를 철회하고 네. 그 해당 PD나 이 사람들이 제작진들이 사과 성명 내고 그 드라마를 폐지했습니다. 이게 없던 현상인데 똑같은 현상이 지금 설광화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일상적 통제가 확장하는 현상이 네. 왜 중요하냐? 2022년도에 큰 선거가 2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통제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네. 자, 이렇게 분석하신 2022 트렌드. 김용섭 소장님은 이 윤덕한 이사님의 분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상대 분석을 그렇게 뭐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도 이런 거는 이게 청취자분들 위해서 각각의 네.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다르다. 자체가 완전 다른 거라서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이런 게 필요한 건가 하면요. 음. 모든 연구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연구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죠. 입장에서 너무 하나의 답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답을 다른 해석을 하는 이 연구자가 많다는 건 네. 독자에겐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덕한 이사님께서는 김 소장님의 베터 노멀 라이프. 네. 어떻게 저는 평가하십니까? 인상 깊게 예. 사실 다 읽었기 때문에 그러세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 담고 있다고 보는데 이 중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들의 맥락하고 좀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취향을 좀 이렇게 드러내는 스타일이 지금 막혀 있으니까 이 취향을 공유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 직전까지 한국 사회 유행하던 게 뭐냐면 살롱 문화 같은 거였어요. 어허. 사적 모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사회성이 복원되는 거죠. 원래 이제 그때까지는 진행되던 패턴이 네. 혼자만의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걸로 쫙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렇죠.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신의 취향들을 공유하던 것들이 폭발하던 게 유행이었는데 이게 2019년이었거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게 딱 막혔잖아요. 자기의 취향을 이제 공유하고 공감하는데 원래 취향이라는 게 완전 개인적인 감정이어야 되는데 이게 SNS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방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렇죠. 코로나 1년차, 2년차 때 SNS에서 그냥 뭐 제일 많이 썼던 게 페이스북이나 이제 뭐 카카오톡 이런 거 많이 썼지만 증가율로 제일 많이 증가한 게 인스타그램이에요. 인별그램. 네. 그거 그러니까 내가 취향이 이제 평가받는 취향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반발하는 트렌드가 엄청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 사람들 블로그 글을 잘 안 읽다가 네.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블로그 유행하는 거의 핵심이 폐쇄형이에요. 이제 성찰의 시간에 들어간 거죠. 이 맥락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트렌드를 집어주신 게 네. 식물에 집중하고 이렇게 굉장히 성찰하는 시간으로 대중 소비자들 자신만이 혼자 머무는 공간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의미 있는 해석이죠. 네. 네, 여기서 잠깐 저희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송년 특집 표창원이 만난 사람. 오늘은 2022년을 움직일 트렌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용섭 소장, 윤덕환 이사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김용섭 소장님께서 그 가드닝 식물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의 영향, 코로나19의 그 대유행의 영향을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2022년 트렌드도 결국 이 코로나 팬데믹과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그 여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팬데믹을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건건강 악재 이걸 가장 강조해서 생각한다면 예. 특히나 산업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산업의 가속화 문제하고 IT 기업이 갖고 있는 영향력 확대라는 측면으로 좀 많이 봐야 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상도 바꾸지만 비즈니스의 구도 자체를 다 바꿀 수가 있어서요. 아하. 그래서 이런 게 준비가 안 된 또 변화를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시기예요. 네. 2022년도 마찬가지. 제가 계속 베트남어를 얘기하는 이유가 가혹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해피해서 별 고민 없이 풀릴 것 같으면 굳이 이런 브레이크 잡는 트렌드의 욕망들을 굳이 제가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더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어서 자꾸 이런 끄집어내는 작업들인데요. 네. 트렌드라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트렌드가 있을 거잖아요. 네. 있을 건데 트렌드 연구자마다 서로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어떤 게 더 잘 팔린다라는 맥락도 있지만 이 시기에 어떤 트렌드의 욕망들이 좀 커져 나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좀 이득이 될 건가의 측면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많이 풀어요. 그래서 네. 대중적인 책을 통해서는 그 메시지를 많이 주는 건 거고 아하. 뭐가 더 많이 팔 이건 기업한테 따로 파는 거예요. 네. 그 정보는. 혹시 그게 그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네. 강조하는 ESG도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네. ESG가 뭐 미국 바이든뿐이 아니고 예. 원래 ESG 화두가 한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리고 ESG 화두를 만들어낸 게 금융자본이 만든 거예요. 이거 투자자본이 예. 투자할 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건 거지 세상에 빛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아, 기업 입장에서 ESG가 뭐 굉장히 멋진 막 키워드로 생각해서 요즘 기업 이미지 광고마다 다 발라놓는데 네네네. 대부분 기업은 일종의 거짓말하는 걸 거예요. 아하. 그래서 ESG 쇼잉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네.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그럴싸하게 자꾸 만들려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ESG 중에서 뭐 대단히 좋은 세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하필이면. 네. 기업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대단히 좋은 세 개. 근데 그 중에서 환경과 사회적 기여와 민주적인 지배구조까지 통제력자. 포함하는데 예. 이거 예.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2는 할 수 있어요. 2는 안 하면 기업이 어차피 돈 나가요. 탄소세 네. 이런 부분들 어차피 나갈 돈 써가지고 덜 나가게 만들면 되니까 쓸 명분이 생기는데 네. S하고 G는 가급적 좀 덜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아요. 근데 투자자분 입장에선 그런 정보가 노출이 돼야지. 네. 혹시나 얘들이 뭐 묵혀놨던 그 골마 터질 만한 게 있는지를 가려낼 수 있는 작업 때문에 정보를 자꾸 요구했던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꾸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나왔다고 자꾸 오해를 해요. 아하. 뭐 NGO가 만드는 화두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네. 투자자본이 만든 화두고 그래서 지금 어떤 흐름까지 이어지고 있냐면은 지금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ESG 위원회를 대부분 만들어놨어요. 네. 만들어놨는데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구성됐냐를 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라인업을 대부분 훑어보면요. 그렇죠. ESG 진짜 할 생각 별로 없는 기업들이에요. 그걸 전문 용어로 그린 샤워라 그러는데 요새. 그린 샤워. 자, 예. 라인업은 대부분 네. 교수들하고 관료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ESG를 통해서 기업의 문제 방향성을 찾아줄 분들보다도 박수 잘 쳐줄 분들이 대부분 아이고. 왔다는 것 자체가 네. 한국 기업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 네. 거짓말이라는 강한 표현을 써주셨는데 쇼라든지 이렇게 좀 보여주기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윤독한 이사님께서 보시는 2022 트렌드에 우리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미칠 영향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뭐 기업의 방향보다는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사회 트렌드에 좀 가까웠기 때문에 예. 네 가지 분야의 대중 소비자들의 태도인데 네 가지가 뭐 한국 사회라는 한 큰 맥락 있고 그다음에 워크 라이프 컬처 이 분야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 공통적인 현상이 MZ 세대라고 그 얘기되는 2030 세대에 집중한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배경이 중요합니다. 2030 세대 이슈는 벌써 한 3, 4년 전에 끝났어요. 이렇게 한번 싹 돌아갔습니다. 아, 이미 돌았나요? 예, 책 팔 거 다 팔았고요. 네, 90년생이 온다로부터 해가지고 그게 벌써 3년 전에, 3, 4년 전에 예. 그게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2030 세대가 사회에 쏟아지는데 멘탈리티가 다르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걸 보는 선배 세대가 이거 완전 다른 애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소비가 됐는데 그 정보가 네. 대체로 소비의 중심 세대니까 예. 뭘 살지, 뭐 라이프 스타일. 근데 여기 잊혀졌다가 2021년도에 재등장했어요. 그 맥락이 중요한데 그때가 언제냐? 2021년 6월 이후입니다. 예. 85년생의 거대 야당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당 대표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 이 현상이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2030 세대는 정치적으로 안 중요했어요. 관심을 별로 안 가졌. 잘 아시겠지만 썼죠. 의원님 예, 잘 예. 아시겠지만 예, 투표율 근데 낮고. 2030은 모래알 같고 네. 머릿수도 작고 정치적인 세력화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원래 40대 이상이 중요했는데 2030이 세력화해서 자신들의 상징을 하나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정치적인 효능감을 확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1차 매움 세대라고 하는 55년생부터 65년생까지 86세대라고 하는 그분들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60년대생 86세대 그분들한테 주목하는 거는 예. 87년 체제 이후에 한국 사회의 삶의 동선이 이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따라가지고 정책들이 싹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하. 주인의식이 그래 생긴 거거든요. 네. 정치적 효능감에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2030들한테 정치적 효능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하.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2030의 정책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내년에 선거가 있고 음. 그래서 2030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시 주목되는 겁니다. 아하. 이분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네. 대단히 중요한 한국 사회 변화 중에 하나죠. 아하. 네. 재밌네요. 네. 자, 그럼 그렇게 보시는 2022 앞서 이제 만족의 지연, 만족이죠. 그다음에 이제 삶에 대한 통제 확장, 일상적 요- 통제감 확장. 예, 두 가지로 보셨는데 이것이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주신다면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생활을 통제하고 이렇게 과도한 소비로 지향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은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전하고 완벽하게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아, 그전에는 뭐 집 포기하고 좋은 차 사고 뭐 그게 이제 욜로 하다가 골로 시장하고, 간다고. 예, 네. 막 그랬었잖아요. 그거 요새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 희망사항으로 사실 보복 소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투자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자기 삶의 태도를 두어야 되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 예고된. 그래서 부동산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부동산에서 바뀌어서 주식으로 가거나 가상화폐로 가거나 심지어는 지금 2030 같은 어떤 태도가 있냐면 자신의 몸 자체를 네.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자기 개발 투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2030은 허투루 보내는 시간들이 잘 없어요. 지금 자기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아끼고 하는 생활들이나 생활을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별로 없어요. 네. 저희가 흥미롭게 특히 20대 김영수 소장님도 Z세대 많이 주목한 책도 쓰셨는데 네. 20대 같은 경우에는 흥미롭게도 원래 20대의 청춘은 약간 반항이라고 하는 라떼르가 되게 중요했는데 그렇죠. 지금의 20대 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글로벌리 모범생을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 그들을 나타내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인싸예요. 인사이더가 되고 싶어요. 인싸. 모범생이 되고 싶어하고 아하. 그건 뭐 부모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가 추정이 되는데 네. 이분들의 삶의 동선이 사실 보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와의 관계가 좀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대와 30대가 다른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만족의 지연의 현상을 주도하는 2030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여러 가지 주도되는 트렌드들이 좀 바뀌고 있어요. 와.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감정적인 충족들을 만족하지 않는 현상들로. 네. 사실은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해요. 오. 왜냐하면 위험하죠. 지금 그 세대 분석에 대한 프레임들은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과거의 관점으로 자꾸 요즘 애들을 해석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아하. 그래서 예. 현상을 주로 많이 해석을 해요. 네. 왜 그런지 배경에 대한 해석은 보통 끝까지 못 가거든요. 어허. 사실 지금 뭐 20대들이 왜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있느냐. 네. 네. 살아온 환경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요. 과거의 부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저항, 반항했다면 지금 반항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닌 거죠. 반항이라는 것은 주눅 들어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게 반항인 건 거죠. 아.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주눅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이들이 주도권이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는 10대와 20대를 과거의 시각으로 보니까 자꾸 약해 보이고 해서 그런 건데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 그래서 제 아이들이 반항을 안 하는군요. 근데 반항이라는 것은 네. 덤벼서 싸울 만한 건데 이제 그 이상 단계를 원할 거죠. 아하. 뭐 제가 조금 더 예, 하자면 예. 저희들이 분석한 거에 따르면 사실 30대와 20대는 지금처럼 묶어서 분석하면 절대 안 되고 소장님 그 해석하신 대로 30대의 부모 세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6세대 정도예요. 예. 30대는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보통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가장 중요한 문항 중에 하나가 변화에 대한 태도거든요. 네. 변화에 얼마나 수용적이냐가 따라서 진보로 보고 거기에서 쪽 저항하면 보수로 보는데 30대는 변화에 대단히 수용적입니다.
어허. 근데 지금 지세대라고 하는 예. 지금 소장님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지세대라고 하는 20대는 변화를 불편해해요. 그게 부모와의 관계가 걔네들은 좋은데 네. 그게 뭐냐면 부모가 마련해준 세계가 생각보다 살기 편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느껴지는 20대의 심리적 보수성이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네. 변화에 대한 관점은 주로 정치나 사회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답을 자꾸 찾아내시는 건데요. 네. 실제로 변화라는 측면이 예.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음흠. 뭐 살아가는 방향이 됐건 뭐 네. 진로가 됐건 예. 뭐 일자리에 대한 관점이 됐건 이런 부분들은 변화에 대한 게 굉장히 능동성이 강해요. 그래서 아.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네. 사실은 과거의 프레임으로 자꾸 해석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현상에 대한 분석인데 시각에 따라 상당히 다른 그럼요. 예, 그러한 그 분석이 나오는군요.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이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떠오르고 제 딸과 아들이 떠오르고 그러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면 2022년에 우리의 삶의 모습,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바뀔까요? 김영수 소장님. 우선 제가 화두를 잡았던 것 중에 그 비거니즘의 확장이 있는데요. 네. 비거니즘 먹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먹는 거에 무슨 채식주의. 이즘 이게 붙으면 예.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의식주 전반에서 다 바뀌는 건 거죠. 채식하는 사람들이 고기가 싫어서 채식하는 게 아니고 네.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지금 환경이나 윤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환경 얘기하기 더 쉽고 음. 이런 사람들이 불평등의 목소리 내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채식과 관련된 비건 관련된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럼 왜 나이에 따라서 이게 구분지어질 거냐? 이 사람들이 먹는 문제뿐이 아니고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때문이죠. 나이 든 사람들은 환경, 윤리 이런 부분을 나이 먹고 배웠어요. 네. 몸으로 체득한 게 아니고. 그러네요. 그런데 10대, 20대들은 그게 당사자, 자기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피해를 고스란히 자기들이 더 많이 볼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20대 트렌드에 민감한 여성들 사이에서 비누로 머리 감아요. 그렇습니까? 비누로 머리 감다고 하니까 옛날 생각나시죠? 네, 그런 네. 비누 말고요. 예. 샴푸를 고체화 시켜 놓은 거예요. 왜냐면 액체로 하게 되면 플라스틱 통도 필요하고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화학 물질이라든가 실리콘도 들어가고 하니까 예. 고체로 만들면 환경 측면에서는 이롭죠. 다만 좀 더 불편하죠, 그게 대신. 근데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이 그렇군요. 이런 불편을 자꾸 감수하는 흐름들이 나와서 그런 상품들 샴푸바 좀 비싼 거는 비누 하나에 몇만 원씩 하거든요. 제 딸도 비누로 이렇게 하길래 참 그게 뭔가 했어요. 물어보질 않아서 몰랐는데 바로 그거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태도 자체가 어떤 물건을 샀다 안 샀다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방향으로 삶의 가치를 간을 보는 거예요. 하하. 나이 든 사람들은 세상 바꾸자는 얘기를 거창하게 많이 하지만 네. 세상 별로 안 바꾸고 나쁜 짓만 많이 했다면 지금 친구들은 세상 바꾸자는 말은 안 하는데 일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군요. 참 반성이 많이 됩니다. 지금 그 김소영이 말씀을 들으니까 윤덕한 이사님 보시는 2022 우리의 삶의 모습, 라이프 스타일 어떻습니까? 뭐 현재 사는 거에 연장선에서 살겠죠. 뭐.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사회심리학 같은 데 보면 되게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자기 태도 바꾸거든요. 인간은 사실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태도를 바꾸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는 주목하는 게 이 행동을 추동하는 감정 같은 거예요. 이모션, 모션을 추동하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 그 만족을 지연시키고 여러 가지 측정해 보면 저희가 답답하다는 감정이 제일 많거든요. 그게 특이한 현상인데 그러면 감정을 표출할 공간을 찾으려고 하겠죠. 이게 누르면 어디가 튀어나가니까.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적 감정은 이 리벤지 컨텐츠, 복수국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자로. 그래서 그쪽에 흥행을 할 거예요, 계속. 네. 긍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표현하냐? 돈줄을 내줍니다. 공감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그런 게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 형태 일상적 감정을 지금 잠깐 축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주목하는 형태로 아마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시간이 그냥 이렇게 화살같이 흘러가 버렸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2021년의 마지막 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2022년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 짧게 좀 조언을 주신다면 김수영님. 네. 사실 트렌드에 대한 책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여기저기에서. 최대한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서로 다른 연구자가 서로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 놓은 거니까 네. 많이 봐야지 그 속에서 자기에게 맞는 관점을 자꾸 찾아낼 수가 있을 거라서 한 책에 의존하지 말라. 네, 많이 보시고 또 거기서 또 뭘 찾아야 되냐?
외울 필요 없잖아요. 네. 트렌드 뭐 암기 시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에게 맞을 것 같은 걸 자꾸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실습해봐야 되는 거죠. 트렌드는 예. 사실은 뭐 이론적 접근보다 학문적 접근보다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서 자기에게 맞는 답을 찾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서 네.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독한 이사님. 올해 트렌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요거 분석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예. 사람들이 코로나 1년차, 2년차를 거쳐가지고 가장 충격이 크다고 평가한 것가 인간관계였어요. 실제로 경제적으로가 문제가 그러네요. 있는데 예. 코로나 1년차에는 의외로 뭐 락다운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해외에는 난리가 났는데 예. 사람들이 의외로 잘 적응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인간관계에서 안 만나는 게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회식 안 사회가 하고. 사실 약간 억압적인 거죠, 인간관계에서. 그러네요. 코로나가 실제로 내가 싫은 관계를 안 나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명분을 준 거죠. 아하. 근데 이게 2년 차가 되니까 네.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간관계 소통에 대한 결핍들이 아주 많이 쌓여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네. 그건 책을 참고해 보시고 네.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상 통화 기능이 3년 전에 저희가 측정해 봤을 때는 사생활 침해 아니야부터 불필요한 기능 중에 최상이었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기능의 최상의 기능으로 180도 바뀌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큰 결핍이 있으니까 저는 연말 연초에 네. 가능하면 만날 수 있는 기회, 안전한 방역을 전제로 한다면 예. 그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게 아. 어떨까. 그 관계. 결핍을 메꾸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네. 뭐 이벤트라고 봅니다. 그게. 네네. 송년 특집으로 함께한 표창원이 만난 사람,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은요, 김용섭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장, 그리고 윤덕환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였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